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국민 경선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걱정이 앞선다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통합하고 화해하고 연대하는 통합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최근에 누적 위중증 사망 위험비 그리고 사망의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에 있어서는 노출 기회가 더 증가를 하고 예방접종 이후 경과가 지남에 따라서 방어 능력이 좀씩 약화돼서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기호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3번 심상정, 기호 4번 안철수. 이번 대선 모두 이렇게 14명의 출사표를 던졌고 기호 순서는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양강 후보들 각각 국민 통합 그리고 정권 교체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다자구도 속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접전 또 초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득점을 기대하기는커녕 실점에 조마조마한 이번 대선, 실언이나 실행 논란도 여전합니다. 출렁이는 대선 전국, 남은 변수들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가 여야 후보들의 경쟁 열기를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표 상권 서울 명동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이끌고 국민내각과 책임총리로 꾸려진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란 명칭도 포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화해하고 연대하는 통합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국립현충원에선 지금껏 발길을 꺼리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하며 중도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연단에선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을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 초심, 그리고 후보가 됐을 때 각오를 되새기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 힘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내일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윤 후보는 검찰 독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를 정상화하되 향후 폐지해야 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관훈 토론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당 체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교체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소수당의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역선택, 이것도 해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당이 작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2년 전 코로나19 1차 대확산 때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경험을 돌아보고 상인들을 위로하면서 대구 경북 민심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북 성주 포대를 격려 방문해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이 우선이라며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와 각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국방 예산 55조인데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우선 집중하고 사드는 그 다음 순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예열을 마쳤습니다.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되면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밤 9시 51분, 2시간 정도 뒤면 그러니까 0시부터 22일간의 총력전에 막이 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의 유세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종단하는 유세 대결을 펼칩니다.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벽 0시부터 유세 활동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부산항을 찾아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를 만날 계획인데 취약지인 PK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동시에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하루 동안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대구와 대전, 서울 전부를 훑으며 유세를 펼칩니다. 제 영혼의 밑바닥까지 다 동원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잉의전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부인 김혜경 씨도 별도 일정을 소화하며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경부선 공략에 나섭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반대로 서울에서 시작해 대전, 대구,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 코스입니다. 현충원에 참배한 뒤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을 알린다는 계획인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포하며 국민이 키운 후보임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또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국민께 드렸던 약속 정직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유세차 위치 확인과 연설 신청이 가능한 앱을 사용해 국민 참여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녹색 복지 대통령 시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노동 현장을 잇따라 찾아 노동이 있는 대선이라는 비전도 밝힙니다.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자산, 저와 정의당에 기꺼이 한 표를 줘야겠다 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공략을 이어갑니다. 특히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등 보수층 표심 공략에 주력합니다. 가장 지금 낙후되는 곳인 대구 경북이 정말 제대로 발전을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전체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했다.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히기를 노리는 거대 양당 후보들과 뒤집기를 노리는 제3지대 후보들, 22일간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선 전국에 또다시 룰 전쟁, 화두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대선 최대 변수인 야권 단일화의 룰을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단판이냐, 여론조사 경선이냐 입씨름이 한창인데 당분간 핑퐁 게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제안을 던지면서 100%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이라는 틀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의 적합도와 경쟁력을 각각 50%씩 묻자는 건데 양보는 없을 거라고 못도 박았습니다.
어떤 협상에서도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단판을 통한 통큰 단일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각종 다자대결 조사에서 크게 앞서는 데다 민주당 지지자가 의도적으로 안 후보를 찍는 이른바 역선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회방을 놓고 어떤 무도한 공작과 농간을 부릴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안 후보 측은 이미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던 만큼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몰아붙였는데 여론조사 방식의 국민 경선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걱정이 앞선다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는 것인가?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런 룰 얘기나 하며 선거판을 흔들 때가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세차가 다니고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것이 내일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까지 꾸준히 밝혀오셨던 것처럼 각자 완주하는 노력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어느 쪽이 결단하느냐에 시선이 쏠립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제안은 했고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 후보는 의도적으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양당의 대리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일화 의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전국을 집어삼키는 모습입니다. 이에 득실에 따른 밀고 당기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또다시 시작된 룰의 전쟁과 기싸움이 비호감만 더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확진자의 투표 시간 연장안도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단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농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다리는 손님은 오지 않고 시간만 하염없이 흐릅니다. M1 테이블을 닫기도 수차례. 이제야 손님이 좀 오는가 싶었는데 벌써 밤 9시 영업 끝입니다. 이러기를 3년째. 버텨내기엔 너무나도 힘들었던 억겁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출이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한 80% 정도 이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이후에는 사실 하루에 절반도 안 차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테이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역대 대선에서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로 통합니다.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7차례 대선이 치러졌는데 예외 없이 자영업자가 가장 선호했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987년 대선에서 자영업자는 노태우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IMF 시기인 1997년 대선에선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순으로 최종 순위까지 마쳤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도 자영업자의 지지가 없었다면 청와대 입성은 불가능했습니다. 40대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에 유리하고 농업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은 또 현 야권 보수 정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던 경우가 많은 거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대규모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14조의 추경안이라는 것으로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해 주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오히려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땀 흘려 자기 노력으로 돈 버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선 후보들은 자영업자의 마음을 얻으려 사활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자영업자의 변심은 유독 극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석 달 동안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자영업자 지지율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크게 출렁였습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지 후보가 뒤바뀐 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제일 많이 관련이 되어서 다른 선거보다도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여론으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주도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지난 2년, 누군가에게 그저 불편한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영업자들에겐 생존을 건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막막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올해도 분명 대선판을 뒤흔들 겁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는 60살 이상을 포함해서 일반인에 대한 4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또 방역 패스와도 연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3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서 빠르게 감소해 15주 이후부턴 20에서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3차 접종 후 시간이 흐르며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집단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증과 사망으로 진행하기 쉬운 고위험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역 저하자 130만 명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3차 접종을 마친 지 넉 달이 지나면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최근에 누적 위중증 사망 위험비 그리고 사망의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 추세인 60살 이상은 4차 접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3차 접종 효과가 아직 남아있고 설령 감염되더라도 먹는 치료제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반 국민에 대한 4차 접종 계획도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의 효과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데다 잦은 부스터샷이 면역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변이된 바이러스에 의한 백신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백신을 4차로 일반인들에게 접종하는 거는 저희가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4차 접종은 소수의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라 방역 패스에 연계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결국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1,500명까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연일 5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17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부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반적인 발생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향후에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매주 2배씩 급증하고 있고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자릿수로 높아졌습니다. 60대 이상에 있어서는 노출 기회가 더 증가를 하고 예방접종 이후 경과가 지남에 따라서 방어 능력이 좀씩 약화돼서 규모하고 비율이 한꺼번에 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당국은 위중증 환자 1,500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미크론의 위중증도 위중증이지만 일반 그런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병으로 입원하게 됐을 때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들 그런 식의 의료 시스템 붕괴, 그 부하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치밀하게. 이런 가운데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입원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까지 하루 확진자 36만 명 발생도 가능하다며 실제 환자 규모는 현재의 정부 발표보다 서너 배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한때 90% 육박했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대 중반으로 안정세라고 평가했지만 이마저도 최근 계속 높아지는 추세여서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계절 독감 백신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과 입원 환자,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시설에서는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이 진행되고 일반 국민의 경우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자녀 백신 예약이나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이용해서 당일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개당 가격이 6,000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한시적으로 이같이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소량 포장으로 제조해 공급한 제품에는 판매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6,000원 이상으로 판매할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등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3월 새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만 등교할 수가 있습니다. 무증상 확진자를 빨리 걸러내기 위한 조치인데 정부가 자세한 내용을 모레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학기 정상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선제적 진단검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월요일에 한 번,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등교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일 때만 학교에 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교내 집단 감염을 막고 학교의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엔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330만 명이 검토 대상이었지만 중고생과 교직원까지 추가해 692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떨어진 고등학생 확진자가 느는 경향을 반영한 겁니다.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 측면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고등학생 감염도 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10만 명당 발생률은 10대가 151.3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매주 2개씩 진단키트를 제공하려면 한 달에 1,600억 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교직원의 검사 횟수를 주 1회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사 횟수와 방식 등을 확정해 수요일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보건소마다 늘어나는 업무가 감당이 안 돼 마비될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다 보니 검사 관련 오류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통보를 했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양성이라고 정정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또 확진자 정보가 누락되기도 합니다. 통보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확진자 관리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겠죠.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70살이 넘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40대 A씨. 둘째가 발열 증상을 보여 자가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와 곧바로 온 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둘째와 부모님은 PCR 검사 결과 2차례에 걸쳐 음성 판정 문자를 받았고 A씨와 첫째도 자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결과에 안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까지 마쳤는데 3시간 뒤 A씨는 보건소에서 다시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둘째 자녀와 어머니가 코로나19 양성이라는 정정 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나기 전까지 자가격리하고 있다가 음성 문자 받고 나서 이제 마스크 벗고 가족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문자가 잘못 온 게 아니었으면 계속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잘못된 문자 하나로 인해서 지금 감염이 된 상태고. 이튿날 첫째 자녀도 곧바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80살 아버지는 기침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확진된 70살 어머니는 집중관리군에 속하는데도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당국에서 관리를 더 잘해서 감염자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경기 양주시에 사는 임신부 30대 B씨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을 안 맞았는데 지난 6일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될까 노심초사하며 철저히 격리된 채 꼬박 사흘을 보낸 뒤 답답한 마음에 보건소에 연락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격리를 해제하는지 문의하려 했지만 수십 번 시도 끝에 겨우 연락이 돼 듣게 된 답변은 확진자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배우자분 정보 달라 그랬더니 알려줬어요. 그 앞에 주민번호랑. 그랬더니 정보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한 3일에 문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못 받았고 아직도 몰라요 왜 누락되는지는. YTN 취재진이 문의하자 보건소 측은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엔 확진자 정보 전달이 늦을 수 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좀 많이 확진자가 한꺼번에 많이 나왔을 때예요. 네네.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시스템으로 계속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 인력 전환 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 고위험군 관리에 의료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어서 보건소가 맡아왔던 확진자 진단, 관리 체계는 더욱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이번 주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들을 잇따라 철수시키고 있죠. 우크라이나 하늘길도 곧 막힐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키 영해인 보스포러스 해협.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 한 척이 지나갑니다. 이 잠수함은 곧장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로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북쪽 벨로루시에서는 러시아군과 벨로루시군의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서방 측에서 지원하는 무기와 군사 물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자원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Я згодна би стріляти. Якщо буде якісь, то я буду захищати свій дім, своє місто, своїх дітей. Я піду на це, бо я вже, ви знаєте, мабуть. 기대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회담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안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a major military action could happen any day now. And again, these assessments are coming from a variety of sources.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앞으로 일주일에 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주재의 외교관과 자국민들에게 잇따라 철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공이 조만간 폐쇄될 수 있어 지금 떠나지 않으면 탈출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이미 우크라이나행 항공기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현지 시각 15일 러시아 방문이 주목됩니다. 외신들은 숄츠 총리의 러시아 방문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우크라이나 외에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
러시아의 인접국이죠. 또 과거 소련에 점령된 뒤에 합병이 됐다가 1991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연합훈련을 이유로 병력 2만에서 3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아예 주둔을 하면서 지리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트 3국은 동유럽의 나토군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이 280여 명이 아직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급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경제안보전략회를 주재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선포한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우리 국민 200여 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교사 100여 명을 비롯해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이고 공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급변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행 금지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남은 국민 가운데 100여 명은 곧 추가로 철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뿐 아니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대외 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 대통령은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이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말로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따로 없다며 대선 국면에 자칫 대응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서 닷새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일 서울 도심 집회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모든 택배 회사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한 지 닷새째. 본사 건물 앞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농성장에서도 호응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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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전격 점거한 뒤 건물 밖과 1층 로비에 각각 50명씩, 3층 사무실엔 100명이 모여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노조원들이 건물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단속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열 증세를 보이는 조합원이 있어 함께 있던 조합원들이 모두 간이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바깥 농성장과 1층 로비에 조합원 50여 명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입이 자유롭지만 점거 초반에는 차단문이 내려져 있어서 모든 걸 실내에서 해결해야 했던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노조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건물 점거까지 감행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협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또 좀만 더 참자라고 저희들이 우리 조합원들 동료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조 증상들이 일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 즉시 저희들이 바로 지도부들한테 통보하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협상 대상이 택배 기사들과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이라며 소통 자체를 닫아버린 상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도 절반은 이미 기사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노조의 재배분 주장이나 근거 자료 요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결산을 못 믿겠다. 회계법인 동원해서 회계자료 검증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본시장에서 이게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노조는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연 뒤 다음 주부터 다른 택배회사 조합원들까지 파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본사 점거 과정에서 생긴 충돌로 노사 간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진 상황에서 정부도 사실상 중재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여 갈등이 쉽게 해결되긴 힘들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교사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면서 5살 여자 어린이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는 이 과정에서 얼굴을 책상에 모서리에 찍으면서 눈과 이마를 다쳤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자아이가 책상에 엎드린 채 등을 들썩거리며 울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우는 아이 옷에 달린 모자를 힘껏 잡아당깁니다. 아이는 힘없이 끌려 나와 내동댕이 쳐졌고 선생님 쪽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혔습니다. 그 뒤로도 선생님은 놀라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아이를 손으로 끌어당겼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력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대전의 한 어학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5살인 피해 아동은 이마를 다쳤고 아래쪽 눈꺼풀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죠. 정말 놀랬고요. 어떻게 아이 얼굴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학원의 학대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담당 교사가 아이가 울어서 일으켜 세우려다가 다쳤다고만 말해 CCTV를 보기 전까지 폭력행위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처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축소시키려고 했고 감추려고 했다라는. 사건이 벌어진 학원은 전국에 60곳 넘는 지점이 있는 유명 어학원입니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다른 지점에서도 학대 행위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어학원에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 유치원은 실제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요구하지 않아서 교사들이 아동 보육이나 학대 관련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렇게만 돼 있거든요. 좀 더 질적으로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학원 관계자는 아이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원 CCTV 자료를 가져가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올림픽 소식입니다. 이 논란이 많은 올림픽이지만 감동의 장면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선수들의 모습, 이런 게 진짜 올림픽의 감동이 아닐까요? 베이징에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크로스컨트리 챔피언 니스카네는 경기 뒤 추위 속에서도 결승선에서 다른 선수들을 기다렸습니다. 20분 뒤 마지막으로 들어온 콜롬비아 선수에게 따뜻하게 잘했다는 말을 건넨 니스카넨. 선수들은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황대원은 500m 경기 뒤 곧바로 캐나다 선수에게 가 무리한 충돌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아쉬운 실격 뒤였지만 사과부터 하는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고다이라 나오가 17위에 그치자 과거 경쟁자이자 친구의 부진을 지켜본 이상화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우정의 국경은 없다면서 감동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계주 가니 시상식은 유쾌하고도 슬펐습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때처럼 세 나라 선수들은 함께 어울려 사진을 찍고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동료를 위해 뛰겠다던 네덜란드 선수들은 시상대에서 하늘을 향해 손키스를 보냈습니다. 이를 악물고 달린 최민정은 자신이 부족했다며 미안해했는데 에이스의 지나친 겸손함에 동료들은 당황해했습니다. 각종 논란으로 얼룩진 베이징 올림픽이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품격을 지키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올림픽이 주는 감동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내일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네, 오늘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내일 막을 올립니다. 표심을 잡기 위해 각 대선 후보들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신경전 또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후보들의 마음도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훑어볼 텐데 먼저 경부선 대결인가요?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명은 상행선 일정, 한 명은 하행선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 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충원 참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선열들도 그렇고요. 전직 대통령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전직 대통령 묘소를 다 참배를 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행보를 보인 건데 그만큼 이제 중도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를 포함해서 공과가 있는 대통령까지도 다 참배를 하면서 중도 확장을 노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의를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아마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곳,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즘 네.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물동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PK 중심인데 PK가 지금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왔다 갔다 즉 제 말은 어느 한쪽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PK 지역의 민심을 잡는 것은 대선의 승리를 얻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국민 통합 메시지도 던지고 그리고 부산이라는 지역의 PK의 교도부를 마련해서 거기서부터 결기를 다져서 대선 승리를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 각오, 다짐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경제 발전에 대한 국민 통합, 경제 발전에 대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재명 후보 목소리 들어보고 또 장 교수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통합 정치와 정치 보복, 민주주의와 포갑 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그리고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한 것도 눈에 띕니다만 지금 이 대목에서처럼 위기 극복, 국민 통합을 선언하면서 일단 이재명 정부를 쓰지 않겠다는 발언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세력과 연대해가지고요.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말했습니다. 네.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서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제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진영과 이념으로 좀 반을 갈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극복을 하고 국민 통합에 모든 것을 다 걸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위성정당 금지하겠다는 부분과 4년 중임제 개헌 등의 구상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헌안을 최대한 임기 초반에 하겠다. 사실 개헌 얘기가 대선 때만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어떤 후보들의 발언의 무게감이 좀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이거든요. 구도인데 이번 대선의 정권 교체의 구도가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정치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 된다. 네. 특히 민주당이 180세에 가까운 초기에
그런 많은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요. 그 변화를 이재명 후보가 시작하겠다고 주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가장 먼저 지난번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소수정당 후보들에게 다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비례대표 관련해서 위성정당 만든 부분,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이건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가 후퇴한 부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무총리를 국회에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권력을 내려놓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도 동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년 중임제 문제도 사실은 중간평가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현직, 이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현직 대통령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네. 본인은 어쨌든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일까지도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서 정권 교체에 대응하는 정치 교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부각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기왕 개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들어보면 사실 개헌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만 생각하지만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환경 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한다던가 또 경제적인 기본권을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어떤 내용에서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뿐만이 아니라 기본권 강화라든지 21세기에 네.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개헌에 포함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헌의 논의는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네. 4년 중임이냐 아니냐 이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모든 대선 때 거의 대부분 이러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라는 식의 많은 공약이 내세워졌지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이 공약은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고심 끝에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으니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까지 얘기한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과 개헌을 통해서 많은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실질적인 총리에게 강력 추천권을 줘서 헌법상의 권한을 보장해 주겠다든지 이러한 권력 내려놓는 그러한 개헌은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재명 후보에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국민통합정부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 국민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야 돼요. 지금은 특정 진영,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 거기에 계신 분들만으로 지금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지 못하면 큰 것을 하지 못해요. 선대위에 그 국민통합 선대위 명목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전에 만났던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상동 교수라든지 윤여준 장관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을 만난 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선대위로 이렇게 모셔서 국민통합 선대위를 꾸렸으면은 지금 약속한 국민통합 뭐 정부, 국민통합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진정성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조금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차원에서 이미 국민통합 개념을 좀 적용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장 교수님 얘기는? 그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이재명 후보는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종인 뭐 선대위원장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저는 보고 윤여준 전 장관도 그렇고 이상동 교수도 그렇고 아마 말씀 들으면서 그 요청도 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네. 그분들이 고사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쨌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들어오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외곽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의도로 얘기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저는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의사가 있는 부분을 계속 만나고 타진해서 들어오실 분만 있다면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열려 있고 어느 분이든 함께 하겠다고 하면 저는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정치개혁 관련해서 윤여준 전 장관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부분 반영이 됐거든요. 지난번 만나서 조언하신 부분들을 많이 반영한 것도 어찌 보면 윤여준 전 장관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것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려면요. 민주당 내에서 그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송영길 대표가 대략 2주 전에 네.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약속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민주당이 계속 기득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비판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국민들은 저러한
대선 공약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세밀하게 경부선 상행 유세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준비한 동선이 있거든요. 유세 첫날 일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를 좀 비교한 일정인데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에서 처음 유세를 하고 대구, 대전 거쳐서 서울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좀 전략을 한번 보면 일단 첫 일정으로 부산항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PK 민심을 공략하겠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PK다.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지지율을 끌어와야 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 성장 도약의 이미지가 있는 부산항. 이 물류가 대구 그리고 대전, 서울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부선을 타고 경제 도약하는 모습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첫날 유세 일정을 어디서 어떠한 메시지로 던지느냐가 이번 선거를 내가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하나의 명분과 이미지를 다 주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PK 민심 공략과 경제 도약 이 두 가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후보 얘기까지 듣고 그러면 최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이를테면 하행선 코스인데 보면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포하면서 국민이 키운 후보를 좀 강조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신뢰, 봉사받는 그런 법치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으로 향하는 그러한 하행선 지금 선거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에서는 국토균형 발전, 대구에서는 로봇산업진흥, 부산에서는 부산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이 공약을 완수하겠다라는 차원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대통령을 좀 부각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이 키운 후보임을 좀 강조할 예정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사실 장소는 같은 거잖아요. 역순인 순서만 거죠. 다르지. 네, 순서만 다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부산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가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로 시작해서 부산에 가는 거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이 가장 중요한 어떤 격전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택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와 부산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여기서 많이 득표를 하느냐가 사실은 승리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 지역 그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 이 지역에서 정말 선전하게 되면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결기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아마 윤석열 후보는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약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서울이 부동산 민심이 가장 강하게 흔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산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은 양측 다 사실 어느 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충청권 민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같이 찍는 것 같아요.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부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후보가 사실 어느 후보가 우세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대구는 이제 TK 사실은 이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결집을 시키겠다. 최근에 보면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 저는 보수진의 결집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권 심판론 두 가지 핵심은 정권 심판론이 가장 아직까지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서울 지역하고 대구는 이제 어쨌든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좀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행선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후보 일정 넘어가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심상정 후보랑 안철수 후보 동선까지 확인하고 윤석열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1박 2일 일정이 호남 일정이 눈에 띄고 안철수 후보는 대구를 방문하는 게 좀 눈에 띄거든요. 어떻게 짧게 평가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제한적인 지역에서의 선거 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보수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아야 일정한 수준의 득표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이제 익산, 전주, 광주, 여수인데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지세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 일정들을 보면요, 이재명, 윤석열 이 양강 후보는 전국을 한번 쭉 훑는 그러한 광범위한 지금 선거 전략을 짜고 있고 네.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를 일단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후보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직 제가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안철수 후보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보수 진영의 후보군 한 분으로 보기 때문에 TK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거라고 보이지고 그게 결국 이제 단일화 협상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선명한 진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적,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진보적 색깔을 보여주고 좀 더 좌측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이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겠다. 즉 본인들의 어떤 색깔과 비슷한 형태의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 윤석열 후보 공약으로 넘어갈 텐데 앞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이란 화두와 또 개헌이 좀 화두였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법개혁. 아무래도 지난 9일 있었던 적폐 수사 논란, 발언 논란과 좀 맞물려 관심인데 그러니까 현 정부의 어떤 검찰 개혁 방향과 좀 비교해서 본다면 어떤 공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법치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차원입니다. 대략 11가지의 정책과 공약을 얘기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찰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의 수사 개입 통로인 수사지휘권을 원천적으로 좀 봉쇄해가지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검토를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는 공수처가 지금 너무 정치화돼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사와 수사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수처가 가만히 그냥 갖고 있으면은 권력형 비리, 사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시될 수 있다, 안 될 수가 있다. 그냥 공수처장의 뜻에 따라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폐지까지 할 수 있다라는 강수를 두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권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으로부터 검찰은 독립시키고 국회라는 민주적인 통제를 검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 사법개혁 공약으로 현 정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한 건데 연결해서 윤 후보가 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서 정권 교체를 다짐하기도 했거든요. 의원총회 발언 듣고 나서 또 최 교수님께 묶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무엇보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규정하는 선거로 이제 규정하면서 필승을 다짐한 부분이고 앞서 질문드렸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 사실 헌정사상 4번의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는데 그중에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본다면 네. 일단 그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2건이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최른혜이 사건 관련된 즉 한동훈 본인의 윤석열 후보의 가장 측근이나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 보고를 받지 마라라고 하는 수사지휘권이고 두 번째는 가족 관련된 윤석열 후보 가족 관련된 수사에서 보고받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 스스로 회피를 했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게 지금 그 검찰의 독립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요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말밖에 안 돼요. 견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어디서 지금 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 1949년도에 검찰청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검찰을 견제할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검찰이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검경수사권이 조정돼서 일부가 경찰로 넘어오긴 했습니다. 완벽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만약에 물론
검찰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검찰이 정치 검찰화됐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아무런 견제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고 예산도 독립적으로 짜고 그렇게 되면 검찰이 타락하고 정권에 만약에 부합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검찰을 누가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인 이 법무부장의 수사지휘권 없애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돼요. 경찰과.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수사지휘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문제. 공수처는 물론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검사가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제대로 안 하는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위공직자도 거기 수사하지만 원래 목적은 검사들의 비위에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식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관을 없애겠다고 하면 과연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지금의 전례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견제 장치를 없애겠다고 하면 그 견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게 되면은 국회의 강한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안부의 독립 외청인 경찰청이 예산 편성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은 수시로 국회에 나와서 국회에 민주적인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을 시켜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하겠다라는 합리적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하나만 현실적인 질문 드리면 입법이 뒤따라하기 때문에 좀 현재 어떤 국회 의석 분포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희박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좀 설득을 해서 국회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찬성하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모든 법률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약에 대해서 검찰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약이 좀 더 부각되면 또 다른 시간에 좀 더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 야권 단일화 문제인데 안철수 후보가 띄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거든요. 듣고 나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상대는 아직도 양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퇴까지도 요구합니다. 어떤 협상에서도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후보가 결정되는 그러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약간 모험적으로 서로 이렇게 비등비등한 가운데서 누가 될지 모르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가 배짱 좋게 좋다, 네가 말한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이렇게 던지는 경우, 그걸 받는 경우가 아니면 단일화는 성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방식 윤석열 후보가 직접 대답해라라고 던져놨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마지막 제안이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통큰 단일화가 필요하다. 여전히 신경전이 팽팽하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말했던 1차 마지노선이지 않았습니까? 후보 등록일 시점 이전에 던졌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요. 지금 양측이 양보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 경선을 하자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런닝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 경선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단판을 짓자. 10분 내로란 말까지 표현을 썼습니다. 후보가 만나서 단판을 짓는데 그 단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경선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뭐 공동 정부를 만들든 일정의 지분을 예를 들면 뭐 장관 자리든 뭐든 이런 지분들을 일정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양보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도와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시각차가 너무 커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단일화를 하려면 두 사람의 의견을 맞아야 되는데 이 의견을 맞추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쨌든 협상 방식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지금 협상 방식마저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단판을 짓다 그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판이 아니라 네. 경선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안철수 후보는 공을 던졌다 그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우린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뭔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쉽게 물러서서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선택지는 안철수 후보가 이걸 접고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을 일단 포기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2, 3일 안에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일화 문제에서 계속 관계 설정에서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설왕설래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침 뉴스퀴에 출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가 아닌 각자 완주한 노력을 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 지금까지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 입장까지 포함해서 단일화를 좀 전망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끼리 해도 이길 수가 있어. 네. 그냥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안 해도 우리끼리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당에 있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보다 큰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좀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네. 단일화 과정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한 여론조사 단일화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여서 좋았습니다. 여론조사 단일화 합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능성은 제일 낮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여론조사 단일화 안 할래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사자 출마. 안철수 후보도 출마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단일화는 없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조율된 안을 갖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두 분이 만나서 단판을 짓는 거죠. 여론조사하지 말고 우리 윤석열 내가 안철수 후보의 여러 국정 철학과 가치관을 내의 정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합시다. 국정의 동반자, 파트너로 나와 같이 국정 운영합시다. 라는 제안에 안철수 후보가 화답을 하게 되면은 여론조사 없이 단일화가 완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세 번째 안에 가장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지율입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네. 그런 점과 안철수 후보가 그냥 독자적인 출마를 했을 때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어두울 수가 있다.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받고 국회에서 따르는 의원이 적다면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정치적인 위험도가 높아서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지금 2차까지 TV 토론을 했기 때문에 다음 토론이 좀 유권자 입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인데 지금 또 윤 후보 측에서 불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윤 후보의 일정상 안 된다. 도저히 맞출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국민들이 볼 때는 회피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후보들은 일정이 없을까요? 다른 후보들도 다 일정 많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꽉 짜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 속에서도 토론의 일정을 찾아내고 합의하면 그 일정을 뒤로 미루고 토론에 참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건데 이번에 관훈토론에서 주최하는 그런 토론회인데 또 이걸 안 하겠다고 회피를 하니까 이건 국민들이 볼 때 토론에 자신 없어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에게. 본인의 이미지도 그렇고요. 선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토론회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고 자기가 그걸 회피하더라도 크게 대세에 영향이 없을 거다. 즉 지지율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대선에서 후보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대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것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송일정 의원의 해명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공식적인 선거운동 내일 시작이 되면은 지방 일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 때문에 그냥 시간을 다시 내놓고 토론을 한다?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토론 못하니까 피하는 거지 라는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지난 두 번의 TV 토론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썩 윤석열 후보를 압도했다라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프레임은 결코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이걸 실행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언 논란이 아닌 실행 논란. 일단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SNS라든지 뭐 YTN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해명 논란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해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석한 사이에 아마 후보가 제가 이제 다리를 맞대고 있다 보니까 다리가 좀 경련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후보가 좀 스트레칭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불거지고 난 뒤에 저희가 그 전세 열차를 반납하기 전에 제가 특별히 그 후보가 앉았던 반대편 좌석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청소하고 소독해서 저희가 열차를 반납했습니다. 구두발 논란의 본질은 공공질서의 기본을 무시한 특권과 예의 없음입니다.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장황한 변명도 참 딱합니다. 당대표가 얼마나 하찮으면 대표가 앉을 자리에 구두발을 통째로 올려놓겠습니까? 권력이라도 잡는 날에는 얼마나 오만불손할지 불보듯 뻔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전후 사정 관계없이 잘못된 일이다라면서도 다리 경련 때문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또 해명을 놓고 해석이 좀 분분한데 저는 이준석 대표 해명 중에 본인이 잠시 이석한 사이에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석하지 않았으면 좀 이런 논란을 막았을 수도 있었다고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네. 그것도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하신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뭐 본인이 이석했으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본인이 이석 안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윤석열 후보가 저런 모습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런 행동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저렇게 앞좌석에 아무도 안 앉아 있다 하더라도 발을 올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 뭐 그런 유혹에 빠질 수는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옆에 사람이 또 앉아 있잖아요. 그것도 신발을 벗지도 않고 구두를 신은 그대로 누가 앉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저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런 행동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야 가능한 한 저걸 좀 좋게 무마해 보려고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잘못된 행동이다.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더 나을 텐데 해명을 하고 나니까 그 해명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경련이 일어났는데 왜 발을 X자로 꼬고 앉았느냐 예컨대. 또는 신발은 왜 경련이 일어나면 신발이 압박이 되니까 그걸 벗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냐. 또는 뭐 10분 안에 본인이 이석한 그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옷이나 마스크나 이런 걸 보면 과연 10분 안에 이루어진 일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말들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깨끗하게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더 이상의 논란이 안 됐을 텐데 그 해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태도가 사소한 것으로 본인은 볼지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는 정말 예의 없다. 그리고 공중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저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행보의 이름이 열정열차더라고요. 열정열차. 이제 선거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시작부터 좀 삐걱거린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 노조가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유세 일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논란이 일으니까 국민의힘은 정책 설명회로 이제 성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포함해서. 근데 이거는 철도 노조가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과 철도청하고 KTX랑 코레일과 같이 정식적인 계약을 맺어서 이 열차를 운영한 거거든요. 네. 이것은 민노총사나 철도 노조가 특정 정당에 좀 편향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노조의 편향성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 노조도 분명히 자신들을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렇게 다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 그냥 변명 없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요. 특정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비전 이런 것들 자세히 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런 사진 하나를 갖고 중도층 같은 경우엔 아 이거 너무하네. 이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실망감을 표현을 하고 그 실망감이 자칫 잘못하면 지지 철회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윤석열 후보가 유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공식적으로 좀 죄송하고 사과드리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단락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진실을 왜곡한 언론사, 특히나 이제 소형 언론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언론사 파산 발언을 포함해서 좀 대선을 좀 코앞에 둔 시점이거든요. 이제 23일 앞둔 시점에서 이런 메시지 관리 다시 한번 또 언급한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왜 그렇게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국민의힘 전체가 나서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언론중재법 때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때 이것 때문에 비판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언론사를 망하게 하겠다 이 말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짜뉴스 만들거나 허위 조작 정보 만들면 그 언론사는 파산할 정도로 벌금을 무겁게 물려서 그거 못하게 하자. 그게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행하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결국 반대하는데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때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이 말을 그대로 보면요. 민주당이 주장했던 주장과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과연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리어 본인들이 비판했던 그 잣대로 윤석열 후보를 딱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 탄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평소의 소신인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의 소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동안 비판했던 모든 비판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국민의힘의 그전의 행동과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다르면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잘 생각하시고 또 예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돌아보시고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또 한 가지 논란만 더 대선 관련해서 짚어보고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 보면요. 선거를 앞두고 이제 각계각층에서 각각의 어떤 후보를 둘러싼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수 안치환 씨의 신곡 제목이 얼굴 바꾼 마이클 잭슨 여인이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거기 나오는 캐리커처라든지 안에 이제 그 가사들을 보면 김건희 씨를 좀 연상하는 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는 분들의 인격과 수준이 참 어이가 없다라는 쪽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의 경계선? 그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본인의 뜻과 의지를 이렇게 노래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치환 씨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진보 진영을 곤혹스럽게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은 어느 정도 그냥 자유롭게 보장을 해주는 게 맞다. 물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해요. 지금 장 교수 말씀에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자유가 억압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물론 안치환 씨의 곡에 대해서 저렇게 멘트를 하고 특히 대선 후보가 저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건 저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창작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그게 정말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제목을 제가 잠깐 틀리기 마련 것 같은데요. 자막처럼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에 대한 논란을 짚어봤고 이번엔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에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전에 짚어봤을 때 좀 박빙 접전이었는데 굳이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소폭 상승, 이 윤석열 후보는 소폭 하락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씩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39.1, 윤석열 후보 41.6, 심상정 후보 2.8, 안철수 후보 7.7 나왔고요. 쭉 보여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 이거는 이제 KSOI 조사 결과인데 40.4, 윤석열 후보 43.5,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음 결과도 보여주시고 최근에 그
이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논란이었는데 이 조사 같은 경우 이제 그 조사 기간에 그 해당 발언이 9일에 있었기 때문에 포함됐냐 안 됐냐 이제 여부가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포함됐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세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즉 정치 보복 프레임입니다. 이 네. 프레임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뤄내는데 일정 부분 작동을 했고 또 하나는 저는 중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럼 정치 보복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프레임이 작동이 되다 보면 중도 진영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통합, 화합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야 될 텐데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런 점들이 일정 부분 작용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이제 좀 전에 화면에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합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48.7, 선거 개입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은 40.8%.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와 함께 좀 비교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앞에 나갔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한 공감도 조사 결과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 장 교수님 설명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 3개를 보면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약간 정체 내지 하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이재명 후보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상승은 여권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큰일 났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할 수 있겠다. 우리 민주당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뽑고 보자. 그래야 우리 쪽이 산다라는 위험에 대한 결집, 위기감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KSOI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중도층의 여론이 어떤가라고 살펴봤더니 중도층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대략 15% 정도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진영이 결집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적폐 수사 이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약간 좀 더 안 좋게 나온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 보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태생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그냥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 정권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원론적인 수사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찬성하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친문 이를테면 세력의 어떤 지지층의 결집이 있었고 네. 또 정치 보복에 대한 어떤 국민적 반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셨는데 자 끝으로 교수님께는 자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지금 뭐 적폐 수사 발언도 있고 또 야권 단일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짧게 요약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두 가지 변수 외에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거의 대부분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변수가 가장 저는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적폐 수사 이 문제 또는 정치 보복 프레임은 계속 갈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단일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즉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 지금의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항상 의뢰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빠져 있는 결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실수예요. 후보 개인의 실수와 선대위의 실수.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실수는요 치명적입니다. 수습할 시간도 없습니다. 각 후보 캠프들은요 실수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들을 국민 앞에 잘 선보이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실점이나 실수도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듣겠습니다. 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뽑기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 죽었습니다.
확실히 요령이 있네요. 있네. 요령이 있네요. 요령이 있습니다. 대박!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거 공짜거든요, 투표라는 거. 근데 이 공짜의 어떤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나의 일상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트 포 코리아, 보트 포 나 자신을 위해서 모두 투표합시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 밤 9시까지 5만 6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 5만 6,327명입니다. 같은 시간대 최다 집계치인 어제보다 3천 명 가까이 많습니다. 내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만 명 안팎에 달해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된 뒤에 당장 확진이 되면 진료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알쏭달쏭한 분들 많을 텐데요.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택치료 체계가 바뀌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검사기관을 찾는 것부터 진료기관을 알아보는 것까지 제가 직접 해보면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아닌지 검사를 해보고 싶을 때 본인이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직접 자가진단 키트를 사서 혼자 검사할 수 있고 동네 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포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산다면 스마트 서울맵에서 진료소의 혼잡도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만 전자문진이 가능했는데 이제 신속 항원 검사도 손으로 직접 쓸 필요 없이 QR코드로 접속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서 전자문진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제 자가검사 키트로 직접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받아서 확진됐더라도 일반 관리군 환자는 모니터링이나 의료 꾸러미를 받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받고 싶다면 어디서 해야 할까요? 검사받는 곳을 찾을 때와 똑같은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군이 상담받으려면 동네 병의원 가운데 전화상담 처방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됩니다. 코로나19 전화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성함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마 약국 가서 약은 아마 사실 때 비용이 들 거예요.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증상이 심해서 방문 진료를 받고 싶다면 확진자 대면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이 밖에 집중관리군 환자는 의료기관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기에 따로 병원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요즘 안 오르는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올라서 물가 상승률이 3%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지만 코로나 때문에 돈 풀기를 안 할 수도 없어서 정부의 고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표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칼국수와 김치찌개 백반의 1인분 전국 평균 가격이 7,000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4에서 5% 정도 오른 건데 김밥의 경우 8% 가까이 뛰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세 가족 식사를 하려면 한 2만 원 정도면 편안하게 식사를 했는데 요새는 한 끼 먹으려고 하면 3, 4만 원은 훌쩍 넘어버리니까. 외식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값이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특성에 더해 수요도 늘고 재료비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품값 인상에 따라 자동차나 가구와 같은 내구재 값도 올라가고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제유가에 덩달아 뛰는 국내 기름값까지 말 그대로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올해 1월엔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대표 품목 458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2% 넘게 값이 뛰었습니다. 원가 상승 부담을 버티지 못한 생산자들이 줄줄이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부진하면서 그러니까 비용 인상 요인을 그 가격에 전가를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가격에 전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지난해 말 물가 부처 책임제에 이어 이번엔 외식 가격 공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12개의 외식 가격에 대한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나라 밖 변수가 더해지며 정부가 꺼낼 만한 물가 대응책은 마땅치 않은데 추경에 따른 돈풀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 달 사이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6%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내 7% 금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영끌 매수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금융기관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역대급 가계부채로 대출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 돈 빌리기도 힘든데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은행 대출 금리가 급등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우려, 여기에 추경 규모 확대로 시중금리가 뛰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초부터 0.8%포인트나 뛰는 등 최고 수준은 이미 6%에 육박합니다. KB국민과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58에서 5.23% 수준, 고정금리는 4%에서 5.77%로 더 크게 뛰었습니다. 특히 올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와 폭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연내 7%대에 이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대금리를 받더라도 4% 이하의 주택담보 고정금리는 찾기 힘든 상황. 기존 담보대출자들은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점심값까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물가도 치솟는 데다가 금리도 계속 급증한다며 부담을 호소합니다. 제가 경기도 김포에 아파트 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작년 이자만 한 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금리가 오르니까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15억 정도에 구매를 하고 5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작년 기준에서 매월 나가는 원금은 동일한데 이자 비용이 금리가 오름으로 해서 약 30만 원 가량의 증가가 되는 바람에 가게 운영하는 데 조금 부담이 되고 있고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고공행진하던 아파트 광풍에 동참했던 이른바 영끌 매수자들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과 기준금리 상황을 반영하는 이달 코피스 향방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조금 전 포커스에서도 다뤘지만 윤석열 후보가 폐지를 약속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빈번하게 발동됐죠. 검찰의 독립성을 흔든다, 선출된 권력의 권한이다, 두 개의 생각이 충돌했는데요. 윤 후보가 현 정부 검찰총장에서 야권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명분이 되기도 했던 장관 수사 지휘권. 이번 공약을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평가를 취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장관이 사건을 지휘하려면 총장을 통해서만 하라는 취지입니다. 헌정사상 수사지휘권은 모두 4차례 발동됐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때가 처음이었고 나머지 3번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은 임기 1년 동안 2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채널A 사건이나 가족 연루 사건 수사지휘에서 빠지라고 했는데 극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박범계 장관 역시 윤 후보가 총장직을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지휘권이 행사될 때마다 검찰 독립성을 흔든다는 반발과 선출된 권력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반박이 뒤따랐습니다. 이제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윤 후보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시선도 비슷합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해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없애는 게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전제에서 공약한 건데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한 거라는 옹호도 있었습니다. 반면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없이 검찰권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검찰에 너무 힘을 실어주다간 파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은 입법이 뒤따라야 하는 일인 만큼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애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에 이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는 평가도 그래서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테슬라는 주요 차종이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에서는 주행거리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찬바람이 기온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0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1도, 대전 1도, 광주 2도, 부산 6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며 종일 춥겠습니다. 곳곳에 내리던 비와 눈은 밤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추위 속에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호남 서해안에는 내일 아침부터 다시 눈이 날리겠고 이후 점차 눈발이 굵어지면서 밤부터 모레 사이 호남과 제주 산간에 최고 7cm, 충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목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막바지 강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